12월 3일 고 12월 3일이 왜 12월 3일인지에 대한 정말 수많은 시나리오 뭐 수많은 가설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은 좀 밝혀졌습니까? 가능성 가장 높은 이야기가 뭐 좀 정리가 됐습니까? 뭐 취재를 좀 더 깊게 하시면서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게 사실 다들 뭐 똑같이 궁금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또 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뭐 저희가 생각해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상식적으로 네. 지역구 의원들이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 정도 되면 이제 다 지역구에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때쯤 계엄 선포를 하면 계엄 해제하러 갑자기 올라오지는 못할 거고 그럼 그럼 쉽게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화요일이었을까? 12월 3일이었을까? 네.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뭐 나왔던 말들이 이제 체포 명단 14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명단 14인을 이제 지목을 해서 그걸 이제 잡으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사람들은 거기에 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단들을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하경 국회 부의장 뭐 이런 분들인데 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네. 정청래, 김민석 그렇죠. 다 있고 네. 조국 이게 어떻게 보면 계엄 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다 뭉치게 할 그렇죠. 사람들이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해제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국회로 달려올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시점이 12월 3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다음 날에 12월 4일 날에 국회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네. 네. 중앙지검장 등 탄핵 저기 때문에. 탄핵안 3명 탄핵안이 표결이 올라가 있었죠. 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저기 국회 주변에 모여 있었고 오히려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국회 주변에 모여 있을 때 일방타진하려고 그랬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특검 수사팀이 좀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그렇게 취재가 돼서 아, 이제 역발상이네. 예, 그냥 한 보도가 번에 어차피 모여 있을 때 잡아버리면 그렇죠, 예. 표결은 못 할 것이니까. 오히려 근데 왜 그 작전은 잘 못한 거예요? 그 잡으려는 노력을 하긴 했었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엄군 또는 경찰들의 높은 이 시민 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거기 아닌가라는 변수가 생각이 없었겠죠, 듭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에는 12월 3일 날 요때 그냥 이 녀석들 싹 잡아갖고 내가 그냥 어디 데려다 놓으면 아무 짓도 못 하겠구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하면 한 게 아닌가라고 특검이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외에 뭐 별별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날 받아서 했다. 네, 날을 받았다. 뭐 네. 명태균, 뭐 잡힌 날, 명태균이 또 뭐 저주퍼분, 뭐 이런 등등등 얘기가 많았는데 그보다는 아마 그 국회를 이끌 수 있는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날을 아마 택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 좀 무책임하게 무속 점지서를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네. 실제로 하필이면 뭐 주말에 하지 왜 이날 했을까 네. 무속이 찍어준 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좀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란죄라는 게 이게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단순히 무속한테 점지했다, 무속이 점지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일탈이나 또는 뭐 비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버린 해프닝처럼 끝나버리면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네요. 사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야 사실 내란죄가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전에 그 군인들이나 정보사령관 했던 노상원 네. 그런 분들 이런 분들하고 벌였던 스탠바이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계획적인 이런 정황들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나리오로 만약에 끼워 맞추면 그 시나리오를 한번 쭉 적용을 해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대략 좀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단전단수한다 뭐 이런 등등 여러 이제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14명의 체포랑 딱 아기가 잘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가 시나리오를 대충 이제 뭐 취재한 것도 있고 예. 저희들도 이제 나름 이제 취재가 안 된 부분은 나름 이제 추정의 영역으로 이제 이어붙이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해 본 시나리오가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은 이제 국회를 봉쇄한 뒤에 네.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한 뒤에 국회의장과 이제 이하경 부의장 이렇게 이제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네. 그리고 한동훈을 포함한 국민의힘 계엄 해제 동조 세력들
이런 분들을 다 체포를 해서 계엄 해제 가능성을 제거하는 게 이제 아마 첫 번째 거기 목표였을 첫 번째, 것이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언론사 단전 다수 등을 통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통제를 했을 것이고 예.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아니 그 세 번째로 이제 군중 동원력이 가능성 있는 분들 뭐 김민석, 정청래, 김어준, 김민웅 뭐 이런 분들 다 14인 명단에 들어있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 그런 분들 사람들도 다 이제 체포해서 체포하고. 국민 저항을 좀 방지 또는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선관위 관계자들도 체포 대상이 있었잖아요. 예. 그분들을 이제 체포해서 뭐 어떻게 뭐 진술을 듣거나 해서 부정선거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뭐 총선과 그로 인해서 이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그 선거 결과를 이제 무효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이게 최종적인 시나리오가 최종적인 시나리오였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뭐 어설프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치밀했고 네.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안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게 야, 근데 진짜 물론 이제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언론사 장악을 단전 단수를 통해 하고 근데 그 얘기는 막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을 못 한 건가? 아니면 이건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 이렇게 저 지금 같은 이 통신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 5개 언론사 장악한다고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다 장악이 되질 않을 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이요. 예. 그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과 그 소수의 군인들 예. 일이 이렇게 뭐 표현이 그렇지만 작당하는 거거든요. 예. 계속 그 과정이. 김용현과 예. 그러니까 이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수준으로 계속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정상적인 분이 몇 분이라도 끼어져 있으면 더 치밀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안 그러시면 안 했겠죠.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각하 뭐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저도 정프로랑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저는 이 계엄이 터졌을 때 만약에 성공했다고 쳐요. 그 이후까지 플랜을 보통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 일단 목적을 달성해서 14명 잡아들이고 나서 다 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정상화 수순을 밟는 계획까지도 혹시 이 사람들이 구상을 했었나요? 통제되지 않는 언론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뭐 다시 어떤 걸 계기로 계엄을 해제할 건지 이런 것도 구상을 했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취재도 안 된 네. 부분이고 특검 수사팀도 아마 저기 그렇죠. 수사가 안 된 부분인 것 부분이죠.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정말 눈 한 번 보고 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지만 저 당시에 이제 계엄 선포 때 국회 앞에 제가 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 계엄 성공 못한다. 그 이미 뛰어나온 국민들을 어떻게 제지할 방법도 예, 없고 예. 그 경찰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군인들도 얼마나 용맹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미 총구를 땅바닥에 쳐박았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르려는 이게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럼 뭐 총구를 겨눌 수가 없죠. 네. 어떻게 그렇죠.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이 뭐 707 부대들한테 뭐 북한 가서 김정은 목 따오라 이러면 이 사람들 얼마나 용맹스럽게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네, 요즘- 선량한 시민들한테 어떻게 예. 총구를 들어요? 아니 근데 네. 비상입법 기구까지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걸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가 아니라 문건을 최상목 그때 당시 네. 기재부 장관한테 줬잖아요. 네, 네. 아마 거기까지는 계획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네요. 예, 실현은 네. 안 됐지만 네.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 우리의 또 하나 질문이 김건희 씨는 뭐 하고 있었나였잖아요. 일단 저 성형외과인가 어디 갔다 왔잖아요. 네. 네. 예. 직전에 갔다 왔고 예. 왜 그리고- 갔는지 진짜 뭐 했는지는 혹시 얘기가 좀 나오나요? 예, 아마 수면 치료를 받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날 예. 왜? 그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인가요? 네. 예, 그 대략 그 정도 시간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받고 관저 돌아와서도 그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좀 이렇게 몽롱한 예. 네, 몽롱 좀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 예. 이제 사업하기 잘 안 되는 상태. 네, 상태였고 그래서 조금 이따 더 뭐 부연하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와가지고 같이 시청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연출이 되죠. 같이 시청을 한다는 게 계엄 계엄 선포 선포하는 거. 장면을 예.
TV로 보좌하는 봤다고요, 누군가. 김건희 씨가? 노트북으로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튼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건희는 어쨌든 내란 특검의 결론도 네. 김건희는 어쨌든 계엄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본 거잖아요. 예. 진짜 몰랐던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궁금한데요. 이거는 뭐 답은 알 수 없는 아. 거죠. 네. 네. 일단 본인은 이제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어. 이게 왜 제가 답답하냐면 그 두 부부를 아주 오래전부터 또는 깊숙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럴 몰랐을 리가 수가 없다. 없다. 어. 근데 이제 계속 뭐 수사 당국이나 아니면은 그때의 참모들은 몰랐다. 뭐 여러 가지 동선이나 진술들 보면 몰랐다고 하니까 예. 네. 근데 그냥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김건희 씨의 뭐 세력 혹은 김건희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용산 대통령실 내에도 꽤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서 모르게 할 수 있나? 근데 그게 이제 그 특검도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김건희가 몰랐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예.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몰랐다고 볼만한 정황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황종호 행정관이라고 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고 김건희 씨를 작은 엄마라고 불렀던 그런 네네네. 사람인데 고향 예. 친구의 아들인가? 그렇죠. 예. 그만큼 아니죠. 그 강릉의 저기 황 사장 황 회장 아들. 아들. 예, 네. 예. 그 관절을 이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 얼마나 실세인지를 보려면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그 심야 대국민 담화가 이제 예고가 되니까 대통령이 심야에 대국민 담화한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황종호의 전화가 폭증을 합니다. 이게. 아. 통화 기록을 다 떼봤을 거 아닙니까? 네. 황종호의 전화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막 여기저기도 전화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처음에 황종호가 이 지령을 전파하려고 이 황종호한테 전화가 몰린 게 아니냐라고 특검은 추측을 하고 황종호에 대한 엄청난 저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황종호 씨가 조사를 받아서 진술하는 부분을 보니 이게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들 황종호한테 어떻게 뭔 됐냐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네. 관절을 찾아갔던 겁니다. 관절을 가서 이제 김건희 씨가 있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랑 같이 그 아까 말했다시피 비상계엄 노트북으로. 선포하는 걸 같이 봤다는 거예요. 작은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황종을 얼마나 저기 뭐 압박을 하고 뭐 수사를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네. 특검에서도 최종적인 결론은 정말 몰랐을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특검의 결론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왜 김건희 씨가 막 엄청 화를 냈다고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뭐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선포하고 나서 직후에 한 얘기예요? 언제쯤 한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예. 그 이야기는 추후에 했던 이야기고 그날 새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네. 해제까지 끝나고 귀가했을 때는 예.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워딩은 아니고 대신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김건희 씨가 윤석열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도 저기 황종호 행정관이 다 목격을 했다고 진술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큰 일을 너 혼자 했어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마 저는 김건희 씨가 이걸 알았더라면 저는 오히려 계엄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정도의 생각은 김건희는 했을 것이다. 뭐 선배 모르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기 취재를 하다 보면 정부 감각은 오히려 김건희 씨가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 같은 거 혹시 하나 있습니까? 김건희가 그래도 훨씬 낫더라. 그 뭐 가령 예를 들면 예. 대선 후보 때 이른바 뭐 전두환 찬양 네. 발언 뭐 그런 걸 한번 해요. 뭐죠? 쿠데타 빼놓고는 다 잘했다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 발언을 하는데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막 비등했죠. 비등했는데 그때 이제 그 윤석열 당시 후보는 아니 그 뜻이 아니다. 사람 잘 써야 된다. 전두환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잘 써가지고 경제는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런 취지였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도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과하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못하겠다고 해요. 이제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나와서 큰 소리를 치죠. 사과 지금 무슨 소리냐고 100번을 사과해도 이게 모자라는 건데 언제 어디서 그 대선 후보 때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에게 예.
그래요? 지금 100번을 사과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가서 사과해라. 예. 말인즉슨 그렇게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참모들과 회의를 할 때 김건희는 늘 동석을 했다는 거죠.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도 가만히 볼수 듣고 있다가 확 껴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죠. 허다하죠. 그러면 이렇게 김건희 만약에 이제 배제가 됐다는 그러니까 특검 결과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배제가 됐다면 윤석열은 이 비상계엄을 그래도 온전하게 하려면 김건희랑은 김건희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만들 것 같다 이제 이런 판단이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김건희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전화를 상당히 많이 돌립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돌리는 그 수준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장삼이사한테 다 돌립니다. 그 분야의 민심 정치. 예, 그 최고의 전문가한테 꼭 그렇게 탁 묻는 게 아니고 뭐 관상가한테도 전화 걸고 생각나면 그냥 전화해요. 여기서 반인 친한 뭐 쭉 많이 돌려요 전화를. 예. 많이 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원을 이제 윤석열 뭐 후보나 대통령에게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그걸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지인즉슨 보안이 상당히 셀 여지가 큽니다. 만약 김건희 씨가 이렇게 함께했다면 그 계엄 전 한 열흘 동안은 계속 전화가 불나게 돌아갔겠네요. 뭔가 큰 일을 도모하기 좀 힘드네. 그럼 김건희 씨랑은. 근데 아까 후자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아예 배제는 안 해요. 저는. 그래요? 예. 진짜 사랑이 지극하긴 했던 거예요? 아예 배제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또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이 두 사람이 뭐 이혼 위기까지 갔다고. 그래서 뭐 윤석열 씨가 그때 뭐 무슨 호텔 서울에 있는 뭐 호텔에 나와서 뭐 거의 별거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스 예. 호텔이라는 데 있었고 저희가 그게 언제 시기가? 시기가 인수위 때예요. 네. 4월달. 네. 2022년 4월달. 네. 인수위- 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그 취재가 안 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쓰게 된 계기는 당시 포시즌스에서 윤석열 당시 그 당선인을 직접 만난 사람. 그래서 이제 아주 묘사를 세부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만났더니 씩씩대면서 자기의 그 소매를 걷어 올렸고 거기에는 상처가 많이 있었고 상처요? 예. 긁힌 상처? 긁힌 상처. 손톱으로? 이게 다 지금 돈 주고 보셔야 되는 이거 가만히 계세요. 여기 냄새 피우다 적당히 끊어. 그래서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워딩이 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당선인 시절에. 예. 그 전에도 쌓인 게 좀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죠? 그러면서 설명했던 게 대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워딩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포인트가 그걸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통상 우리가 티티카카가 그러지 마시고 뭐 지금 좋은 때인데요. 이렇게 하기를 서로 그쵸. 바라잖아요. 알려주고 근데 봐야죠.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나쁘지 않죠라고 반응을 하니까 주변 사람도 워낙 이제 리스크 덩어리라고 이제 생각들을 아마 주변 분들도 하셨던 모양이네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때문에 힘들었다 대선 내내 그 말은 본인과 생각이 달라서예요? 아니면 권력을 좀 더 쥐려고 해서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마크맨으로서 돌이켜 보면은 대선 때 예를 들면은 뭐 7시간 녹취록이라든지 그밖에 뭐 허위 경력 이슈라든지 네. 이게 모든 이슈들을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긍정적인 뭐 정책 이슈를 내도 결국 거기에 파묻히고 뭐 우리가 단적으로 7시간 그 녹취록만 봐도 그게 그 커튼 뒤에서 내내 이제 그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이제 캠프에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인수위 때 또 이제 뭐 이제 자기 어떤 과시나 자기 사람들 이제 앉히려고 심으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죠. 근데 부인 자체가 이제 리스크이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있어서 힘들었다는 거군요.
그 포시즌스 호텔은 제가 하나만 좀 네. 질문을 하면 이게 원래 포시즌스 호텔에 머물렀던 거는 계속 머물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자문이나 숙박을 했던 건 아니고 네. 이게 일종의 안가였던 거죠. 회의실처럼. 인수위가 통일동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인사 관련이나 민감한 보안 관련 사항은 근처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집무실에서 이제 처리를 했었던 건데 네. 이때는 이제 거기서 외박까지 한 거죠.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렇죠. 부부 싸움을 하고 그랬던 이야기. 근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저 꿇고 들어가나요, 행복하게 다시? 취임식 날 같이 두 분이서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혼 그러시죠 하시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결국 또 져주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말려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 뭐 측근들한테도 그런 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 김건희 씨는 그 윤석열과 함께 약간의 공동 정부 같은 생각을 했던 거는 맞아요? 우리 그 시리즈 중에 그 아마 현윤호 선배가 저기 취재했던 에피소드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대통령실에 이제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더니 여사 라인 인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아주 고위 관계자인데 뭐 직급은 훨씬 낮았겠죠. 근데 여사 라인 인사가 전화가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리셨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봐서 올렸다. 그러니 왜 보고서를 한 부만 만드셨어요? 응? 그러면서 앞으로는 너 두 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태양이 두 개인 거 모르셨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보고하고 나온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 거며 두 번째는 대통령한테만 당연히 보고해야지. 그럼 대통령 말고 누구한테 보고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그 첨언을 하자면 여기서 잠깐 첨언이 대체로 재밌네요. 저희가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게요. 네.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맞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선생님, 저희 사실은요, 공천이랑 인사권 50대 50 하기로 이미 네. 약속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직접 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그랬을까? 뭐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밀어 아니, 넣었고. 어떻게 50대 50 생각을 하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했던 워딩 중에 하나가 네.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맞아요. 말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은 갑자기 국민의힘에 어느 날 기습 입당을 해요. 심지어 당 대표랑 뭐 고위 관계자들이 당에 없을 때, 기습 입당. 예,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예.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장재원 의원이나 뭐 권영세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도 없었나? 권영세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이재영이 위원장이. 그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요. 그래서 네. 이제 압수수색 하듯이 입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통화하는 인사가 아니 이게 당 대표랑 이리저리 뭐 이렇게 여튼 얘기하고 들어오셔야 이제 그랬더니 어차피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야.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 아내랑 다 얘기했어. 오늘 들어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주요 국면 민감하거나 깊이 숙고해야 될 때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이 그 윤석열 입당 당시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준석 없을 때 윤석열 입당했다 이 얘기. 기습 입당. 패밀리 수색하듯이 비즈니스는 입당했던 말이 너무 웃기네. 예전에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김건희한테 이제 김건희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이제 여러 방안을 조언했던 참모가 날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참모가 이제 김건희 처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다 오픈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다른 사람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도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패밀리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열심히 선거 운동해서 이제 누가 하나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당선이 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정권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가 되죠. 예. 근데 당선될 때까지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고 어쨌든 당선에 김건희의 공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불거졌던 인사 전횡이나 뭐 갑자기 보고서를 2개 만들어 온다고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얘기해서 뒤집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쨌든 윤석열도 대통령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인사 전횡을 하는 김건희는 약간 뭐 정치적 경쟁자, 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처럼 느껴지지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 간? 대통령실 출입했던 그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김건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여져요. 당사자들은. 윤석열, 김건희 둘 다. 둘 다. 김건희도 내가 핵심 공을 세웠고 예. 그거를 대통령도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했어요. 내가 내 부인 아니었으면 어려웠는데 부인 덕분에 대통령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덕담 수준이 아니었고 그리고 요게는 이제 둘 간의 그 캐릭터 그리고 또 특수한 어떤 그런 관계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뭐 무속 이슈가 또 개입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단순히 상식적인 선에서만 이렇게 그 바라보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김건희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죠. 알고 있는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매우 의지를 많이 했어요. 여러 뭐 사안이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